안녕하세요. 위젤라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겹죠 친구. 오늘 새롭게 최고기하던 그 관성이죠 지금. 오늘 새롭게 친구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좋네요. 네, 오늘 21년 2월 심리학 카페에 혼자밖에 없지만 주인밖에 없지만 네. 오늘 미더덕이 왜 알바생 있잖아. 알바생 지금 셋이나 있구만. 아 그렇구나. 저희 왔어요. 더덕 왔고요. 우리 안녕하세요. 드레스피드 왔습니다. 네, DPD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금은 없는 거 아시죠? 네. 네, 저도 뭐 무료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뭐 짬뽕을 시켜 드셔도 되고 커피 드셔도 되고. 저는 오늘 참고로 아메리믹스로 진한 걸로 어제 커피 3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 자버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부랴부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했던 일 중에 한 분야라서 좀 금방 되겠지 했다가 또 하면서 보니까 또 바뀐 버전도 많고 이래서 조금씩 또 정리하면서 또 새록새록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심리 테스트 많이 해보셨죠? 자, 용어를 한번 해볼게요. 심리 테스트 하면 좀 인터넷에 나오는 좀 가벼운 뭐 요즘에 지난번에 제가 했던 신이 날 만들 때 뭘 넣었냐, 맞아. 뭐 열정을 넣었냐, 욕정을 넣었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었고 뭐 그냥 심리 테스트 하면 좀 가볍게 우리가 무료로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심리 검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애니어그램도 인터넷으로 많이 볼 수 있고 MBTI 많이 볼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 보는 거 디스크 검사 뭐 이런 거 되죠. 그 기업에서 또 직원 연수할 때 쓰는 것들도 많고 그런 거를 심리 검사라 하고 똑같은 영어인데 심리 측정이라고 저희는 이제 많이 쓰거든요. 검사라는 영어도 쓰지만 뭐 한글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했을 때 우리만 느끼는 느낌인데 측정 및 평가라는 용어를 원래 써요. 제가 요 과목을 강의할 때 심리 측정 및 평가로 그 강의를 했어서 이게 저희 대학 강의 듣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서 약간 옆으로 빠져나와서 네. 그래 계셔오세요 일단 직원분들. 네. 그래서 조금 오늘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심리 측정 및 평가가.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재밌게 해볼 건데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좀 가벼운 거보다는 좀 무거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니 주변에 혹 가다가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냥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끙끙 앓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들어보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적당한 기관에 가실 수 있게 조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측정은 우리가 말하는 그 검사, 기술적인 걸 얘기하고요. 평가는 그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간 걸 어세스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정형외과 가서 목 디스크 사진을 찍어서 목 디스크가 뭐 몇 번이 어떻게 됐는데 지금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요거까지가 전문가가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 찍고 나의 소견은 약 먹고 목 좀 당겨주면 된다. 이게 나의 의사의 평가죠. 최종 평가. 네. 거기서 명의와 구라. 차이가 감사합니다. 나죠. 네. 무조건 수술 안 하는 분도 있고 진짜 요 정도면 괜찮아 이런 분도 있듯이 진짜 그 평가가 그분의 약간 뭐랄까 예, 숙련도에 능력이에요. 따라 네. 네. 그래서 그게 뭐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를 적중하는 하는 게 이제 그 전문가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엄하게 평가했을 때 다른 길로 가는 심리 평가를 사람들이 좀 가볍게 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내과를 갈 수도 있고 외과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돌이 끼었는데 그냥 위가 아픈 줄 알고 자꾸 그냥 약만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그냥 위벽이 헐었는데 이게 암덩어리를 하고 이제 잘라내거나 이렇게 완전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렇죠. 심리평가 정확하게 같거든요. 네. 가설 설정을 어떻게 따라서
완전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내가 위에 증상이 두드러지고 그에 따라서 심하고 안 심하고. 근데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우울이 심했을 때, 안 심했을 때, 심하면 정신과를 간다. 네. 안 심하면 안 심한데 돈이 있을 때,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으면 정신과를 가면 안 되죠. 돈이 없는데. 좀 잘못된 거고 좀 네. 명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센터를 가시면 되고. 요즘 저희 방송이 좀 명상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편향 아닌가요? 아니 의미가 있어요. 명상. 네. 괜찮아.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시기 때문에 새벽 명상방에 늘 빈방이거든요. 주인장만 계셔. 그러고 증상이 안 심하고 돈이 있을 경우 임상심리 전문가. 요거는 이제 본인이 이쪽 분야이신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심리학에서 국가 자격증이 나와 있는 게 임상심리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사연도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저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저 타이틀을 만든 이후부터 제가 검사를 스톱을 했어요. 그 전에는 심리학 관련자들이 모두 임상에서 검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2학년부터 수련을 받아왔었는데 2000년 전후에 의사들과 저희 같은 약간 애매한 교육도 아닌 상담도 아닌 치료도 아닌 뭐 이런 애매한 직업이 나타나면서 좀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좀 분리되신 분도 분리되고 저렇게 아예 타이틀 다르게 바꾸신 분들 다르게 바꾸고 저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임상심리 전문가한테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만 그 검사 결과가 유효하게 인증이 돼요. 야, 이게 구분이 확 됐구나. 네. 2000년 전에는 그냥 심리학 출신의 저걸 기술을 익힌 사람은 수련받아서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게 필요하긴 필요했었어요. 너무 중구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설 학원에서도 하고 있었거든요. 심리학 베이스 없이 영재교육원 아니면 십지다 교육원 이런 데서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필요하긴 필요했어요. 근데 저희 전공도 많이 했는데 제가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똥배짱으로 안 했어요. 다른 돈벌이가 많으셨던 거 아닌가요? 그냥 그들이 맞춰놓은 규격에 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난 할 줄 아는데 뭐 아니면 다른 거 하지 뭐 하고 저는 그리고 평가를 제가 한 8년 9년 차 했을 때 저 일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두 가지 평가와 치료를 둘 다를 봤을 때 평가를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회의가 있냐면 평가를 몇 년을 하고 수천 명을 하고 나면 좀 공허감이 들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난 평가밖에 내리지 못하고 다른 걸 내가 해주는 것도 없단 말이지. 나의 가치나 그 아이에게 한테 대한 나의 보람에서 끝내는 나의 보람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변화를 보면은 그게 보람인데. 그렇죠. 저는 성향상 치료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강의는 안 하고 채점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의사 선생님한테 주면 이제 브리핑을 하죠. 또 의사는 그 결과까지 가지고. 그리고 실제 치료는 또 저희 같은 사람한테 오죠. 그래서 이게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데 장점 단점 다 있는데 예전에는 검사했던 사람이 같이 치료를 하면 아이가 익숙해져요. 편안하고 그리고 그 내담자가 편안한데 사람이 계속 바뀌면 그 검사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실제 치료자 다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제일 힘든 게 그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다 따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슨 느낌인지 괴롭거든요. 알 것 같아요. 그 상담원한테 전화를 했을 때 한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저희 부서 관할이 아니고요. 뭐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한참 또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거 제 관할이 아니네요. 하면서 넘길 때 또 어떤 맞아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마지막에는 돌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갔는데 그렇게 돌리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한 명이 쭉 가는 게 아니고 분리되면 또 세 명의 각각 다른 전문가가 다른 시각으로 또 코워크를 할 수 있어서 그건 또 좋은 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하튼
그래서 저런 이제 내가 일단은 주관적으로 저는 상담 일을 오래 하면서 상담소에 아이들은 괜찮아요. 엄마가 멱살을 쥐고 오면 되기 때문에. 청소년은 제가 되게 청소년 쪽을 좀 하다가 만 게 좀 제가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입이 안 돼. 조금 좋아지면 도망가 얘네들이. 그리고 부모가 안 와요. 아이가 조금 좋아져 버리면 상담실 오지 않고 바로 학원으로 보내. 아니면 아이가 한두 번 끌려오다가 못하겠으면 도망가 버리고 그 시간에 오지 않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꼬맹이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부터 성인들까지는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가 기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올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실제로 자살을 한다거나 방화를 저지른다거나 일을 저지른 사람은 거기까지 올 만한 개인 내적인 힘도 없고 그럴 만한 만큼 자각도 안 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진짜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필요한 사람은 진짜 안 오겠네요. 못 오죠. 네. 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심리검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냥 심리검사를 그냥 들어봤지만 저희는 이제 용어로 풀 배터리 검사라고 그러거든요. 왜 배터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풀 배터리 검사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뭐 그림 검사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뭐 MBTI도 들어보셨고 네. 그리고 뭐 MMT 들어보셨어요? 그건 좀 못 들어봤어요. 뭐 다른 거 SCT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이런 전혀 지금 모르는 거에 아마 수백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수백 가지를 다 암기를 하면서 이 시행을 똑같이 시행하는 절차가 다 외워야 되거든요. 아이고야. 문장을 다르게 한 표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읽어주는 문장도 똑같이 해야 돼요. 설명을 재차한다거나 뭐 했습니까 해야 되는데 했어요라고 해도 안 돼. 일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 표준하면 한국 표준화대로, 국제 표준하면 국제 표준화대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그 내담자가 나타내는 반응이 표준 편차에서 얼마큼 안 들어가고 병리가 있나 없나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저 좀 해주세요. 도구가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안 한 지가 오랜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저 개념은 심리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를 해서 병원 가서 하나만 딱 하는 경우 잘 없지 않나요? 배가 아파요 했는데 피 좀 뽑고요. 엑스레이 찍고요. 뭐 청진기 한번 대보고요. 저 가서 한번 이렇게 엎드려 보고요. 뭐 이렇게 최근에 눌러보고? 녹내장 검사하는데 11개의 기계를 투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어디가 안 좋을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검사를 이제 몇천 명을 해보면 면담 조금 하고 간단한 거 한두 개만 해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장비가 새로 들어왔잖아. 이용해 주셔야지. 그렇네. 저희도 왜냐면 검사를 오래 해본 사람은 몇 가지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어세스먼트를 할 때 나의 주관이 나 이제 그런 오류가 있을지 몰라서 좀 더 많은 검사 도구를 하고 근데 그게 과하면 이거 좀 오바죠. 근데 적당히 분야마다 한두 개씩 해서 한 서너 가지 분야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고 나의 개인적 이론적 베이스 가지고 종합적 평가를 내려서 이 아이는 갓을 설정을 해요. 이 사람은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문제가 와서 현재 증상이 드러난 썩은 부분이 이런 걸 거다 하고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그 가설을 가지고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약을 주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심리적인 면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검사의 목적은 성격이나 지능이나 적성과 같은 다양한 것들을 알아내서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만약에 요즘에는 뭐 진로 적성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최적의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 봅니다. 그래서 그 검사 도구들도 사실은 신뢰도 타당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우수한 검사 도구를 주로 이용하지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이용하진 않거든요. 해보면 이게 이 사람하고 잘 맞지 않는데 하는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구는 수백 가지를 다 공부했지만 쓰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쓰더라고요. 요 진짜 내공이
출중한 분을 못 만나면 힘들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치료를 하면서는 아이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숨고 앱 아세요 혹시? 숨은 고수. 앱이 있어요. 네, 숨은 고수. 들어봤어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전문가들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그날 제가 뭐 한다고 하다가 앱을 깔아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등록했어요. 전문가로 하나. 그냥 뭐 어떻게나 봤는데 등록하는 그날부터 상담 이 요청서가 진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언제 많이 들어오게요? 한밤중에? 네. 네. 쇼핑은 밤중에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밤이 되면 이제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날아가고 그러니까 뭐 우울, 자살 충동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문제들이라서 저도 참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끝내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숨은 고수가 견적서를 보내요. 회당 비용을 적어서 보내면 그 사람은 받아서 보고 프로필을 보고 금액을 보고 지역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여튼 밤에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밤이 진짜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만 되면 요청서가 한가득 있어 진짜. 와. 그래요. 저런 검사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표준화되었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좀 신뢰도 타당도가 높게 나오고 좀 제대로 적중해서 나온다는 검사들이거든요. 저 중에서 들어보신 거 글자 보이시나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글자가 작아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BGT, VMI, K-Waze, K-Whisk4, K-Wipsi, K-ABC, 베일리 영유아, MMPI2, 로샤, HTP, KFD, SCT, CAT, 뭐 MBTI, MM틱, 기초학습 검사, 스트롱 검사, KPIC, 신경심리 검사, 지능 검사, 발달 검사 뭐 이렇게 이쪽은 분류구나. 네. 네. 그렇게 나뉘어진 것 중에서 혹시라도 이름 들어보신 거? MBTI밖에 없어. 저는 베일리 영유아 검사. 베일리 해보셨어요? 네, 이거는 아기 어렸을 때, 어떻게 받아보셨어요? 큰애 어렸을 때 그 전문기관에서 네. 그 샘플링 하듯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일리로? 네네, 그거를 이제 자기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하려고. 베일리가 스크리닝이 안 될 텐데. 그래요? 저걸로. 저기서 아마 그러면 체크하는 그냥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네네네네. 그렇게 하나 보다. 네. 그렇죠, 그분들이. 왜냐면 베일리 영유아 검사는 아이 데리고 대면해가지고 한 1시간 반 걸려요. 도구가 커요. 제가 저 베일리 영유아 검사 대구 경북 지역 그 표준화 작업 맡았었거든요. 저게 그때가 벌써 꽤 됐으니까 지금 베일리 검사가 신버전 나왔나 모르겠지만. 굉장히 하신 일이 많으시군요. 그렇죠. 저희가 대단한 분을 모시고 있는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무료 안 되겠는데요? 유료화 시킬까요?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저가 참 이 검사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고 수련도 엄청 오래 받고 돈도 무지하게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한 8, 9년 하고 스탑이 돼서 좀 아깝긴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제가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던 건 제가 20대 때 30대 중반 초반까지 했던 저 검사들이 아직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표준화가 안 되고 87년도 그냥 쓰는 거 있어요. 막 SMS 이런 거는 87년도 거 그냥 그대로 써요. 왜요? 세상에. 교수님들 20년 된 강의 노트 들고 와서 그냥 칠판에다 쓰시는데. 일반화하지 마세요. 뭐 교수님 노력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노력하는 그거는 교수. 네. 실물 오셔가지고 얘기하면 질문해. 저거는 검사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그 성장이 완전 달라지고 이 아이의 판가름과 이게 달라지고 그리고 특히나 장애 평정 같은 경우는 완전 아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가 보더라인인데 애가 우수하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군대를 가지 않아야 되는데 3급이 나오면 군대를 가게 되거든요. 2급이 나와야 돼. 근데 검사가 옛날 거야. 그럼 얘가 3급, 2급 나올 애가 3급이 나와버려요. 그럼 얘 군대 가야 되거든. 그래서 엄마들이 막 찔러 시켜요. 모른다 그래. 단추 못 잠근다 그래. 그러면서 막. 거꾸로예요, 거꾸로. 1, 2급이 군대 가고 3급, 그러니까. 반대예요. 저건 또 반대구나. 장애에서는. 네. 3, 4급은 제가 알기로는
가벼운 훈련 같은 거 받는 정도로 가고 있어요. 사급은 완전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애매한 경우 되게 많고, 그래서 저한테 20살 애가 이제 그때 한 3, 4살 했던 애들이 지금 20살 몇 살 돼서 이제 연락이 와서 좀 사인해 줄 수 있겠냐고. 저한테 아무 권한이 없어서. 저 자격이 제가 없기 때문에 사인을 해줄 수도 없고, 그냥 제가 치료사로서의 소견을 써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신중하게 그 아이를 판단 내리는 건데, 아까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이익을 위해서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제가 좀 속이 터지는 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객관적 검사는 아무래도 지면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숫자로 양화되고 데이터화돼서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두고 말하는데, 여기 몇 가지만 딱 있던데 보니까 오른쪽 하단에 웩슬러 지능 검사, 저걸 웨이즈라고 하는데 성인 거는, 아동 거를 위스크라 그러고 아주 꼬맹이 거를 윕시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은 MBTI 해보셨잖아요. MBTI도 문항을 읽고 yes, no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체크해서 그 점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저렇게 양화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뒤에 가면 양화하지 않고 주관적인 걸로 측정하는 것도 있고, 투사 검사라고도 있어요. 내 정신 세계를 어떤 그림이나 다른 것으로 투사해서 설명하는 그런 투사 검사가 있어요. 사실은 객관 검사는 검사로 치면 아주 기술적이고 별로 검사 자체는 사실 저희가 심리 평가에서 1%밖에 이거는 그냥 그 문항 암기하고 그 작업하는 거 조작하는 거 외워서 타타타 그 아이한테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했다 안 했다 OX만 하면 되거든. 근데 투사 검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베이스도 굉장히 깊어야 되고, 이 아이가, 이 사람이 했는 얘기가 그 이면에 있는 그 감정들 다 읽어내면서 내 이론 베이스가 얼마나 깊은가 따라서 다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수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바쁘니까. 괜찮으니까? 아니, 돈이 안 되니까.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의사다. 근데 로샤 투사 검사를 되게 얕게 했다. 깊게 했다. 자 깊게 했다. 알까요? 어차피 내 의사 면허 있는데. 내가 임상심리사다. 아니면 내가 상담사 1급이다. 더 깊이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옛날 시험에 똑같네. 제가 자료를 찾을 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똑같이 설명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능검사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지능검사 학교에서 해줬는데 우린 그건 초등학교 안 쳐요. 때. 네. 안 그래요? 치죠. 그런 건 치는 안 거 아니에요. 쳐줘요? 예. 그런 종이 쪽지들은 치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그치, 우리 도구가 초등학교 때 있어야 했죠. 돼. 했죠 그거. 고등학교 때도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는데 4학년 때인가 했던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3자리가 나왔네. 내가 평균 보통이구나. 이상이네. 원래 그때는 그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끼리 또, 최대한 덜 적는 게 막, 이렇게 개수, 이렇게 시간 따라서 개수를 덜 하는 게 유리한 거 이러면서 애들 막, 한 5번까지밖에 안 풀고 안 한 애들이 있어요, 또. 전략이 있어요, 거기에? 왜냐면, 풀어서 틀리는 것보다 적게 풀어서 안 틀리는 게 낫다 싶어서, 그렇게 적게 푼 애들도 있어요. 이야. 걔네들 80몇 이렇게 나왔어. 놀라운데? 모질의 애들로 나왔어.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학교에서 하는 검사들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잣대는 안 되고, 그냥 가볍게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있느냐 정도를 보는 거고, 혹 1차 스크리닝, 혹 얘가 영재일 수 있겠다 하는 1차 스크린 정도도 해서 걔가 좀 과하게 높게 나오면 이제 이런 전문적 검사를 받아보게끔 하는 그런 용도죠. 지능검사는 제일 위에 보면은 OS7세인데 만 3세예요. 만 36개월부터 시작할 수 있고, 말귀를 알아들으면 할 수 있는 도구고요. 저거는 이제 한국형으로, 저것들은 이 웩슬러 기준으로 한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지능검사 도구예요. 대면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뇌의 좌우방구를 동시에 다 볼 수 있고, 각각도 볼 수 있고, 토탈 IQ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저 이제 위스크 3라고 된 두 번째 줄이 있는데 지금 위스크 4, 위스크 5까지 나왔거든요. 저희 서울대 곽금주 교수님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저도 같이 했었는데 저거는 그냥 일반 아이들이 이제 학교 수행을 아까처럼 잘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많이 모자라느냐 많이 넘치느냐까지 판별해서 다르게 이 아이한테 개별화 교육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성인은 사실 성인도 문제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서 인지 기능이 보더라인인 그 경계선인 사람들 꽤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저희 언니랑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 이 선생님하고 제가 1년을 했는데 살짝 나사가 한 군데가 살짝 덜 쪼인 것 같은 느낌이 아무리 생각해도 1년을 했는데 드는 거예요. 어떤 과목 선생님? 영어 선생님인데 아, 제가 좀 뚜렷하게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뚜렷하게 하는 이 표현을 계속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뭐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보면 또 해맑아 되게 늘 기분 좋고 잘 웃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 살짝 어느 분야에서 점수가 살짝 낮을 수 있겠다 하면서 아침에 잠깐 왔는데 그렇게 성인 중에서도 성인 ADHD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우울 중에서도 이제 일단 지능검사를 제일 먼저 해요. 지능검사를 해보면 일단 정상 범주 내에서의 IQ라 치고 이 사람의 감정을 내려가야 되는데 정상 범주 아래에서 뭔가 작동되는 거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인지가 정확하지 않은데. 진짜 그래서 복잡하다. 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ADHD 얘기를 하잖아요. ADHD도 여기 이제 저게 꺼내진 않았는데 정신장애 통계 편람이라는 이만큼 두꺼운 DSM이라는 게 있어요. DSM 1, 2, 3, 4, 5 지금 5까지 나왔나? 거기에 이제 목록에 정신병리와 신경증이 막 이제 쭉 나와 있고 거기에 기준 합당하면 이제 의학적으로 진단을 내리는데 ADHD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거기에 주의력 결핍형, 과잉 행동형, 주의력 결핍 우세형, 과잉 행동 우세형, 복합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의 부류 속에 이 아이가 현재 나타난 증상이 과잉 행동형으로 들어가면 얘는 ADHD 과잉 행동형이라고 진단 내리지만 제가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그렇게 진단 내려왔지만 이 아이는 6개월 내로 원상복귀 될 수 있는 아이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ADHD 진단은 못 내렸지만 그 ADHD와 정상의 범주의 경계선에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치료를 하면서 이 아이는 태내에서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태동부터 달라요, 얘네들은. 그럼 얘는 그냥 계속 약을 먹거나 계속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애 중에서 한 4살 때 제가 대구에서 근무했을 때 마산에서부터 저한테 온 애가 있어요. 기억나는데 마산에서부터 고속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해서 일주일에 3번인가 2번을 왔었는데 그 아이는 완벽하게 좋아져서 나갔어요. 그거는 꼭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그냥 손길과 그 아이의 적당한 레벨의 그냥 난이도, 증상과 엄마가 뒤늦게 반성하고 엄마가 빨리 회복하면서 이게 다 맞아떨어져서 되게 좋아진. 그렇다면 ADHD가 텐에서부터 그랬다는 거는 기질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거를. 기질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기질로. 그건 뇌 기능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기질로 보지만 그걸 기질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다 기질이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또 신경심리학적에서 보면은 그거를 미세한 대뇌의 손상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치료가 된다는 사람들은 손상이 아니고 얘는 아니고 심리적인 면이었어요. 심리적인 거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서 손톱 물어뜯거나 탈모를 하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을 느끼는 행동 반경을 보면 이 사람의 행동하고 그 태내에서부터 이렇게 조절이 안 돼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패턴이 달라요, 보면은. 근데 이제 문장상으로 임상심리사나 이제 의사선생님들 보면은 똑같거든. 물을 잘 흘린다. 체크. 연필에 심을 잘 부러뜨린다. 체크. 뭐 이렇게 체크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연필로 글자를 써보라 하면은 쓸 때의 태도가 다르거든요.
쓸 때에 이게 긴장하고 힘이 들면서 쓰지도 못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그러면 우울이나 불안, 위축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켜켜이 쌓이면 얘 위에 걸 드러내 봐야지 얘가 순수하게 실제 순수한 ADHD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어디가 아픈데 얘가 진짜 뭐 귀가 아픈데 감기로 해서 귀가 아픈 건 지금 다른 병이 좀 해결돼야지 실제 얘가 귀에서 무슨 진짜 뭔가 문제가 기능적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복합된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경우예요. 미더덕님은 어떻게 그런 거를 그렇게 저가 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람하고 접촉하고 사람 관계를 되게 좋아하고 제 기억에 제가 8살 때 동네에 한 2-3살 된 애를 업고 다니거나 제가 안고 재우고 씻기고 그냥 제가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애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헬렌 켈러를 눈물을 처음 제가 완벽하게 완독했던 책인 것 같아요. 그전에 책을 안 읽었어요. 헬렌 켈러를 눈물 흘리면서 혼자 읽다가 몇 번을 읽고 그냥 그게 가슴속에 되게 와닿았고 근데 애들 되게 좋아하고 근데 직업을 제가 이렇게 정할 줄을 몰랐어요. 저는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심리치료하는 사람 다 사이코들이 오는 거 저도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어가지고 마음 상처도 많고 사이코 기질이 있어갖고 이렇게 택했나 보다 했는데 하다 보니 이 조금 나한테 유리했던 건 제가 원래 애를 좋아하고 맞아. 계속 애들을 만지고 사람하고 접촉하고 나누고 뭔가 이러면서 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운 학문 말고 플러스 알파가 조금 더 그게 밑에 베이스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구글이었네. 그냥 내 몸으로 약간 갖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몸으로 다 체득해서 갖고 동네에서 울고 안 자는 애들이 저한테 오면 자거든요. 나도 나이가 많지 않은 나이였는데. 골드바님이 그게 느껴지신다고. 애정 있는 게 아이들한테. 과하죠. 근데 그게 이제 어릴 때는 제가 좀 나이가 젊을 때 어릴 때는 그냥 막 예뻐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좀 안 좋으냐면 이런 분석하고 치료를 하니까 뭐냐면 그냥 예뻐하는 것도 예뻐하는데 자꾸 뭔가 개입이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서 조금 그게 좀 제 스스로가 아쉬워요. 그냥 예뻐하면 되는데 자꾸 이거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럼 그것만 잔소리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애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꾸 애들하고 뭘 하려고 그러고 지금도 0에서 제 논문도 0에서 36개월 사이 애를 논문 썼거든요. 아주 신생아도 좋아하고 그리고 다 좋아하지만 13세 전후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사춘기 막 들어가려는 그 버튼 누르려는 그 상황. 걔네들하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걔네들한테 코드가 제가 잘 맞출 수 있어요. 오.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잘 맞춰줘 얘네들한테. 뭐 얘네들은 뭐 내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좀 편하게 얘기를 하고 욕할 때 막 누구 뒷담하고 험담할 때 같이 엄청 잘해요 저도. 박수 잘 맞춰줘요. 그 시대 용어는 잘 모르지만 그냥 그게 약간 뭐 조금 도움되는 점이었다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검사를 하면서도 그 아이를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이게 이제 그냥 그 과에 갔었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아이든 성인이든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저희 선배도 있었어요. 나 끔찍한 영화 생각났어. 친절한 금자씨. 거기에 그런 게 그랬나? 나오나요? 친절한 금자씨가 그 금자 이영애죠. 이영애가 살인 누명을 쓰고서 복역을 하면서 생기는 상황인데 그때 그게 왜 그랬었느냐 하면 아는 그 유치원 남자 선생님이 애들을 싫어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 영아 살인 거죠. 그걸 베이스로 한. 그래서 저 2번은 안 본 영화인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맞는데 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런 직업 진짜 많잖아요. 의사 선생님 환자 싫어하는데 환자 보잖아요. 사람 싫어하는데 하면 네. 안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적절한 시점에 사표를 내셔야 되는.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돈이 되니까 사표를 낼 수가 있나. 그래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 제가 궁금한 게요. 만약에 ADHD 우리 아이가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센터를 가거나 뭐 전문기관을 가잖아요. 그럼 그 전문기관에 앉아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잘 모르거나 판단이 흐려졌을 경우에 우리 아이가 그 기질적으로 원래 ADHD를 타고난 A인데 그걸 고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 그 센터를 방문하게 하면 그건 아이한테도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을걸요. 목 디스크 때문에 어디 갔는데 자꾸 침만 놓는 한의원을 막 다니기도 하고 아닌가 해서 정형외과 가기도 하고. 그렇죠. 수도 없이 그렇죠. 필라테스 가면 또 필라테스를 해야 된다 그러고. 맞아요. 바른 자세 교정하러 가면 또 그 자세 교정해야 된다 그러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신뢰하는 의사 선생님이 딱 해보더니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네요. 절로 가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믿음이 가더라고요. 제일 좋죠. 그런 분을 만나는 것도 사실 인복이고. 근데 이제 환자가 그것도 환자도 선생님을 잘 보고 느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실력이 있든 없든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초짜 때 어떻게 걔네들이 좋아지지 않고 있었던 애들도 물론 있고 근데 좋아진 애들은 내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시작했는데 왜 좋아졌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짜 때는 저가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아이에 대한 열정으로 그냥 그 과한 에너지로 사랑으로 그냥 좋아졌고 좀 지나면서는 저의 노하우와 테크닉이 올라가면서 그 업무에 대한 약간 지루함은 살짝 내려가고 그 약간 애정은 살짝 떨어지고 이게 교차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이제 내담자들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무조건 한 군데 가서 죽자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두 번 가서 계속 의심하면서 너도 아닌 거 아니야? 너도 아닌 거 아니야? 또 그럴 필요도 없고. 맞아요. 그거 참 그 균형점. 네. 인복인 것 같아요. 인복. 헷갈리신 분은 미더덕님을 찾아오시는 걸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웨이즈도 아니고 윕시도 아니고 웩슬러 아동 검사가 위스크가 제일 많이 시행되고 있대요. 이게 이제 바뀌어서 제가 했을 때랑 지금 두 번째 개편이 돼서 조금 바뀌었는데, 우반구적 측면과 좌반구적 측면을 따로따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왼쪽 위에 보시면 언어 측면, 그 다음에 작업 기억 측면, 그 다음에 지각 추론, 처리 속도. 오른쪽이 주로 이제 동작성, 퍼포먼스 쪽이고, 왼쪽이 주로 버발 쪽인 것 같아요. 요 두 개를 각각 해서 예전에는 IQ가 따로 나왔거든요. 버발 IQ 따로 나왔고 퍼포먼스 IQ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토탈, 풀스케일 IQ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요렇게 해서 지면 검사도 하고 어떤 도구 같은 걸로 조작하면서 시간 압박감도 주고 초를 재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카드를 맞추기도 하고 그 상황 배치를 추리하기도 하고 기호를 따라 쓰기도 하고 숫자를 보고 도형을 보고 암기했다가 다시 재조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상식이라든지 예전에 저도 검사 이제 분석을 하면서 상식하고 산수 이런 것들은 학습이 많이 됐던 애들은 점수가 높아요. 근데 그 프로파일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식 산수가 높은 애들은 엄마가 애를 잡았구나 하고 딱 이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순수한 인지 기능 항목이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런 데가 떨어져. 차례 맞추기라든지 이해 부분을 요하는 그런 장면에서 애가 떨어져요. 그럼 얘 실제 능력은 많지 않은데 엄마가 애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얘가 계속 힘들어서 지금 투사검사나 성격검사에서는 애가 막 다운되게 우울로 나오고 산만한 행동 증상이 나왔다. 이러면 이제 얘는 기능이 좋지 않은 애를 너무 많이 시켜서 얘는 우울한데 그 증상이 산만으로 나타나고 학교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 그러면 원인은 이 아이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 떨어진 레벨로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저 같은 경우는 잠깐 손 놓으시죠. 이렇게 얘기가 돼요. 지금은 어떻게 줄여도 안 되고 지금은 이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한 2, 3년간 그냥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죠. 그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소아청소년과 큰 병원을 갔는데 의자에 앉는 모습 보자마자 ADHD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냐고. 뭐 그 선생님이 아주 그쪽 전문이시고 뭐 그렇게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막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전화 통화로 들으면 엄마 이제 상담을 좀 하잖아요. 이제 만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올 아이인지 병원으로 갈 아이인지 센터로 갈 아이인지 저는 이제 지금 개별 방문 치료를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좀 늦어요. 다 알아듣는데 말귀를 다 알아듣는데 늦어요 하면 실제로 조금 늦는 애가 있어요. 그냥 이해가 다 되고 한데 조금 순하거나 약간 그 기질적으로 둔감한 아이, 둔한 아이 이러면 조금 남들이 봤을 때 이해가 느리고 조금 속 터진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좀 빠르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또 물어보면 얘는 발달 지연일 수 있겠는데 거기서 플러스 자폐적 성향이 그 농도가 짙으냐 얕으냐 그것까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면 발달 지연 플러스 자폐적 성향이 농도가 뭐 경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날 애를 딱 문 열고 들어와서 애가 이제 막 잠깐 노는 걸 보면 판단할 수 있어요. 얘는 단순 발달 지연인지 아니면 자폐 성향도 있는지 거기다가 아니면 ADHD 성향까지 있는지 볼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사실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아마 검사를 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게 맞는지. 왜냐면 그거 아니고 왜냐면 그 검사자는 그 검사로 하나로 끝이 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오늘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어, 미스를 했어. 그래서 아 얘는 이렇구나 하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번 보니까 살짝 아니네. 내가 지난번 잘못 봤나 제가 방향을 틀면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 검사는 그게 아니고 오늘 30분 검사해서 사인해서 나가버리면 얘는 그걸로 그 길로 그 치료 받아야 되거든요. 네, 내과입니다 했는데 아니야 얘는 외과야. 다른 그 완전 얘는 약 먹으면 되는데 수술합시다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큰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근데 심리적인 것들은 아주 큰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모르고 한참 가요 그 길을. 진짜 애 셋 낳을 때까지 그 길을 가다가 예전에 저한테 온 애가 17살이 돼서 왔어요. 한 가지 치료를 12년간 받다가. 좀 엄마한테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게 한 번쯤 점검하지 않고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지. 어떻게 12년간 한 군데서 그리고 그 선생님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몰라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진행을 좀 하면 한 최대 2년 진짜 최대 긴 애들 3년 하고 저랑 계속 잘 되고 있어도 좀 다른 데 갔다 오시라고 약간 리프레시 하기 위해 서로 다른 치료 기관 갔다 오시던가 그냥 이만큼 하면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다 하고 이제 보내곤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들 영리 사실은 근데 그 아이가 아니라도 다른 애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 아이를 12년간 왜 잡아놓고 있을까? 왜 다른 데 한번 안 권해보고 하다못해 진짜 그냥 피아노 학원이라도 보내볼 수 있을 텐데 그냥 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17살 돼서 왔는데 얘는 책 읽고 쓰고 말하고 하는데 굉장히 잘하는데 딱 로봇같이 앵무새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렸을 때 조금 부드럽게 관계하는 이제 뭐 놀이치료 이렇게 좀 해주면서 들어갔었으면 훨씬 매끄럽게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이런 검사를 해보면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한 이런 검사지가 되게 두껍게 있어요. 보니까 막 토할 것 같네. 저거를 다 채점해서 분석해서 저거를 저 위스크가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저거를 채점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걸 가지고 항목들을 가지고 문항들을 가지고 평가서를 내가 써내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겁이 나요. 숫자가 이러한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럼 그 아닌 것 같은 소견을 써야 되거든요. 그 소견을 쓰는 근거를 내가 대야 돼. 몰라요. 저만 고민을 했나 모르겠지만. 아까 항목들 아까 잠깐 보셨죠? 이런 것들이고 유아용은 조금 더 쉽게 나와 있어요. 언어성, 동작성 뭐 이런 게 유아용이고 예. 아동용은 아동용이 원래 언어 동작이었는데 지금 조금 구분이 더 됐어요. 이제. 작업, 기억 추론, 처리 속도 이런 게 막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좌반구 언어성 말고 동작성도 직접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거 초식에 재는 것도 되게 정확하게 재야 되고 아이가 딱 지필 시작할 때 딱 눌러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미 3, 4초 지나가고 얘는 이제 막 샤프심 부러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그 시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 자세하게 아니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다 막 알려준 사람도 있어 또. 그걸 이제 따라서 근데 많이 좌우되진 않아요. 메모리 매트릭스 하기 전에 우리 명칭을 한번 도형 명칭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수평선, 정오각형, 점선, 사다리꼴, 점, 평행, 사평형, 수직선, 원, 마름모, 정삼각형, 대각선, 정사각형. 오, 잘했어요. 그럼 요걸 5초 동안만 보고 나보자.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들어갑니다. 나봅시다. 시작. 나와봐. 어려운데? 여보세요. 그리고 나 저 선생님 말투 무서워.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굉장히 압박 느꼈어요. 네. 난 말투만 듣고. 만약 제가 저 어린이였으면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기피디님 우리 엄마랑 살았으면 어릴 때 죽었을 것 같은데. 집 나왔죠? 순서대로 안 놔도 돼. 이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넣으면 돼. 순서대로 안 해도 돼. 저런 검사자 태도 되게 중요하고요. 저기 지금 에러가 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뭐가 에러일까요? 자, 봤어요? 첫째 저 줄, 테이블 저런 거 쓰면 안 돼요. 둘째 줄, 아, 셋째 줄. 여기 지금 바닥이 시체가 교육원이거든요. 산만해서. 네. 박수. 와 되게 잘했다. 양천 반문지사. 예, 얘가 지금 똑똑한 애예요. 근데 밑에 저렇게 저런 테이블 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검사자와 아이가 문을 두고 앉는 배치 자리도 다 있어요. 표준화 작업. 네. 그래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습할 때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내담자하고 검사자 하면 이 사람이 도구 들고 들어 도구를 오른쪽에 놓나 왼쪽에 놓나 필기 도구 놓고 얘한테 주는 순서부터 시작해서 다 확인해 시작해.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거 진짜 에라요. 왜냐면 여기 이 사람들이 교육 기관이라서 저런 걸 무시하고 저 과제만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저걸 이제 유일하게 검사를 찍은 장면이 없어요. 사실 검사를 찍을 수는 없고 찍고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래도 교육기관이니까 네. 이렇게 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저걸 찍어 올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전 세계에서 공통된 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평균이라 함은 90에서 110 사이를 평균이라 하고요. 그보다 이제 조금 더 바운드를 넓혀서 이것도 평균 중에 하나인데 80에서 90 사이는 평균하라고 하는데 요거를 보더라인이라 하기도 하고 평균이라 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규준상 보더라인은 70에서 84까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저기를 경계선.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중학교 때 내 친구 하나 맨 뒤에서 1.5리터 페트병 물 들고 항상 물 먹는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때 밖에 나 고무줄 하면 계속 내가 선 그어줄게 하면 선 그어주고 수업 시간에 계속 자다가 밥 먹을 때 되면 도시락 엄청 애들 거 다 챙겨가지고 막 엄청 맛있게 먹고 하는 퉁퉁한 애가 있었어요. 우리 반 반장 옆에 앉혀놨어 선생님이. 근데 우리 다 같이 잘 놀았어. 걔가 워낙 애가 밝고 물 많이 먹고 해서. 근데 걔가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경계선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다 대화되고 하지만 중학교 학습은 안 되고. 포레스트 검프가 79. 아, 그쵸. 그 정도가 그랬던 딱 것 경계선이에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119, 120부터 우리가 이제 영재로 보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120 전후가 나왔다 하면은 얘는 살짝 교육을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국이 참 영재 교육이 좀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울산대학교 영재 교육 담당하는 그 교수님 밑에서 검사하면서 치료는 했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재 교육도 같이 조금 참여하게 됐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프로젝트를 짜서 그렇게 하는 몇몇 애들만 영재 교육을 하고 있지 실제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몇몇 애들도 갈 곳이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개별 교육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교육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그 러시아 같은 경우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영재 교육이. 그래요?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예체능 영재 교육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예체능 영재 교육은 정말로 내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제가 이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그 통지서 같은 거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럼 그때
IQ가 125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와, 진짜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영재 교육 검사를 권함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희 집이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이거 이렇게 날라왔다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이게 뭐야 하고 저희 부모님 전혀 모르시고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변함없이 그때 대부분 그랬죠. 왜냐면 어떻게 어디를 가서 가르쳐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렇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들어. 지금도 많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게 특수 교육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이렇게 정상 분포 바깥에 있는 교육들은 낮든 높든 다 특수 교육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부터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검사를 그냥 놀이삼아 어플에서 해봤는데 좀 그냥 평균이더라고요. 조금 어떻게 해보시면 나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